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집방에서 기현입니다. 정말 정말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마이크 앞에 서서 제 집방에서를 찍고 있는데요. 참, 정말 사람이 게을러지면 끝도 없다고 계속 미루다가 새해가 밝아오고 1월이 지나고 2월 중순이 지났습니다. 혹시나 기다리셨던 분이 계신다면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참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때로는 즐겁게 때로는 우울하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책을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저번에 이어서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요조님의 산문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잘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챕터가 잘리는 거고 이야기는 잘리지 않으니까요. 그냥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집방에서 두 번째 시간,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요조님의 산문입니다. 시래기 볶음을 만들다가 친구의 바다에 놀러가기. 종종 아침 조깅을 마친 후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장을 본다. 무척 허기진 상태에서 하는 음식 쇼핑이기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은 양을 산다든지 평소라면 사지 않을 먹거리를 산다든지 하는 부작용이 있지만 이대로 먹을 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집에 돌아갈 수는 없으니 어쩔 수 없다. 얼마 전 아침에는 조깅을 마치고 장을 보다가 뜬금없이 시래기를 샀다. 물속에 담겨있는 시래기를 보다가 김치볶음처럼 시래기를 볶아서 흰밥에 얹어 먹는 장면이 갑자기 떠올랐기 때문이다. 시래기는 처음 사보는 것이었다. 사장님이 얼만큼 줄까 하고 여쭤보시는데 얼마에 얼만큼이냐 주실지 알 길이 없어서 그냥 어른 주먹만큼 달라고 하고 달랑달랑 들고 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 쌀부터 씻어서 밥통에 넣고 취사 버튼을 눌러놓고는 핸드폰을 찾았다. 시래기 볶음 만드는 법이라고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입력하면서 내심 물을 쪽 짠 다음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된장이랑 들기름이랑 깨랑 청양고추랑 그런 거 넣고 달달 볶으면 되겠지 뭐 라고 생각했다. 일단 30분 정도 시래기를 푹 끓인 다음 시래기가 충분히 식으며 일일이 겉껍질을 벗겨낸 뒤 분명 이 블로그의 주인이 유난스러운 깍쟁이인 것일 테다. 다른 레시피를 찾아 블로그를 이것저것 클릭해 보았다.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었다. 일단 푹 끓인 다음에 껍질을 벗겨야 된단다. 지금 내가 사온 시래기는 그냥 물에 불린 시래기일까? 한번 삶은 시래기일까? 껍질까지 벗겨낸 시래기일까? 벗겨내지 않은 시래기일까? 난생 처음 시래기를 사본 시래기 초보는 알 도리가 없었다. 일단 블로그에 나온 레시피대로 처음부터 따라 해보아야 하려나. 배고파 죽겠는데 어느 세월에 30분을 삶고 식혀서 껍질을 벗겨낸 다음 볶아서 먹어야 하나. 그냥 다 집어치우고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순순히 냄비에 시래기를 넣고 물을 부었다. 삶는 동안 후딱 씻고 오려던 계획도 실패했다. 물이 끓자 냄비 속 시래기가 자꾸만 넘쳤기 때문이다. 가지가지했다. 인덕션 앞에 서서 30분 동안 냄비를 들었다 놨다 온도를 낮췄다 올렸다 하며 시래기를 삶는 사이 온 방 안에는 한증막 냄새 같은 것이 차올랐다. 잠이 오는 냄새였다. 이제 겨우 1단계쯤 마쳤을 뿐인데 시래기 볶음이고 보고 그냥 이대로 누워 한숨 자다 일어나고 싶었다. 배도 더 이상 고프지 않았다. 껍질을 벗기면서는 옛날 생각이 났다.
엄마가 해주는 반찬은 뭐든지 잘 먹었지만 그 중에서도 고구마 줄기 볶음은 내가 개눈 감추듯이 먹는 것이었다. 보통 주방 일을 시키는 법이 없는 엄마가 하루는 손이 모자랐는지 부탁을 해왔다. 수진이 지금 안 바쁘면 고구마 줄기 껍질 좀 벗겨줄래? 엄마가 고구마 줄기 볶음을 해주려나 보다. 한밤중에 목이 말라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고등어를 발견하고 행복해진 김청한 아저씨처럼 신이 나서 방을 뛰쳐나갔다. 원래 이렇게 껍질을 벗겨서 먹는 거였어? 내가 묻자 엄마는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안 질기거든 하면서 대충 껍질 벗기는 법을 알려주곤 다른 요리를 하러 주방으로 사라졌다. 나는 거실에 앉아 TV를 슬쩍슬쩍 보면서 엄마가 가져다 놓은 고구마 줄기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아직도 벗겨야 할 고구마 줄기가 소복한데 허리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팠다. 매번 엄마는 이렇게 일일이 껍질을 벗겨서 만들어 주셨던 거구나. 이만큼 소복한 줄기 껍질을 벗겨 요리를 마치면 겨우 반찬통 하나만 한 양이 나오는 거구나. 먹느라 바빠서 그런 줄도 몰랐구나. 나는 벌떡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엄마에게 울상으로 소리를 질렀다. 엄마, 나 이 반찬이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어지는지 몰랐잖아. 괜히 너무 미안해. 엄마는 큰 소리로 웃었다. 내 새끼, 마트 가면 껍질 벗긴 고구마 줄기 다 판단다. 엄마는 그냥 한가하니까 이렇게 안 다듬어진 거 사는 거야. 이게 더 싸기도 하고. 엄마가 사서 하는 고생이야. 괜찮아. 고구마 줄기만 껍질을 벗기는 건 줄 알았더니만 시래기도 껍질을 벗겨야 하는 거구나. 또 이렇게 손이 많이 가는 나물들이 많이 있겠지. 그래서 나물 요리가 힘들다는 말도 나온 거겠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나는 선체로 시래기 줄기의 껍질을 묵묵히 벗겨냈다. 민키를 뜬금없이 떠올린 것은 그때였다. 가만히 있어봐. 지금 민키 전시 중이지 않던가? 내가 민키라고 부르는 민중기 작가의 전시는 다행히 아직 끝나기 전이었다. 지금 무슨 반찬을 하나 만들다가 민키가 전시 중이라는 사실이 생각났습니다. 시래기 껍질을 벗기다 말고 민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대체 무슨 반찬이냐는 그의 답장에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시래기 볶음이 뜬금없이 먹고 싶어서 처음 시래기라는 것을 사보았는데 30분을 삶고 그러고 나서는 껍질도 벗겨야 했다고. 그래서 껍질을 무한 반복으로 벗기다가 문득 민키 생각이 났다고. 절묘하다 라고 답장이 왔다. 민중기의 작품은 한지를 찢어서 만든다. 멀리서 얼핏 보면 독특한 사진 같기도 하고 투명한 수채화 같기도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면 한지를 일일이 찢어 붙여 재구성한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나무 줄기에 껍질을 벗기다가 한지를 찢는 민키를 떠올려내다니 나도 잠깐씩은 영특하고 웃긴 것 같다. 만들던 반찬을 마저 만들고 전시를 보러 가겠다고 민키에게 말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수분을 말려버리겠다는 듯 태양이 괴물처럼 장렬했다. 메르소가 생각나는 날이었다. 강한 비 때문에 눈을 계속 개슴츠레 떠서 그런지 택시기사님이 분명 갤러리 근처에 내려주셨는데도 갤러리를 잘 못 찾았다. 주변을 헤맸다. 잠깐 헤맸는데도 일사병에 걸리는 줄 알았다. 겨우 찾은 갤러리 안으로 들어가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걸린 파란 작품들을 보자 얼음물을 몇 모금 벌컥벌컥 마신 것처럼 살 것 같았다. 바다가 가득했다. 한지라는 거 질감 때문인지 민중기의 작품은 언제나 따뜻한 느낌이었는데 이번 전시는 따뜻하면서도 청량하고 차가웠다. 바다 위 윤슬은 정말로 눈이 부셔서 바깥에서 그랬던 것처럼 또 눈이 개슴츠레해지는 것 같았다. 작은 갤러리 안을 연거푸 동그랗게 돌면서
나는 그가 만들어낸 바닷가를 거닐었다. 완성된 시래기 볶음은 마치 휴지 뭉치를 물에 흠뻑 적셨다가 다시 꼭 짜낸 뒤 손으로 뜯어먹는 것 같은 식감을 냈다. 그래도 먹는 내내 기분이 좋았다. 이 요리 덕에 하마터면 못 볼 뻔한 친구의 바다에 다녀올 수 있었으니까. 만들어 보길 잘했다. 다음엔 더 맛있게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잊고 있었던 소중한 약속이 또 떠오를 수도 있다. 나는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쓰고 이런 일이 있었다. 2019년 겨울 아무튼 떡볶이라는 책을 썼다. 그 책을 준비하고 쓰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았다. 나도 잊고 살았던 나의 조각들이 떡볶이라는 필터를 통해 모조리 색출되는 것 같았다. 힘들지만 속이 다 시원한 경험이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겨우겨우 쓰고 났더니 내가 느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아졌다. 책을 쓰면서 알게 된 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많은 이야기들과 사람들이 책을 내자마자 내 앞으로 돌진해 왔던 것이다. 책을 쓴다는 것은 내 이야기를 취합해서 정리하고 끝나는 어떤 마무리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과 얽혀 들어가며 다시 시작하고 부딪혀가는 일이라는 것을 그 책을 통해 가장 강렬하게 체험했던 것 같다. 내가 예상했던 떡볶이 책이 아니다로 시작하는 평을 가장 많이 들었다. 책이 좋았다고 칭찬하는 사람도 책이 이상하다고 비판하는 사람도 같은 표현을 쓰는 것이 흥미로웠다. 네가 떡볶이를 이 정도로 좋아하는 줄은 몰랐다 는 말을 그 다음으로 자주 들었다. 겉으로 딱 봐서는 알 수 없는 애정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보자마자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매일 떡볶이가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거나 떡볶이 모양의 귀걸이를 차용한 채 다닐 수는 없다.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창피하다. 아무튼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로부터 서운함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로 몰랐다는 연락을 제법 받았다. 그중 한 사람은 구미에 살고 있는 김옥란이었다. 온라인 서점이 보낸 알람을 통해 내가 떡볶이 책을 썼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렇게 같이 떡볶이를 먹었으면서 내가 지나치게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새삼스레 알게 된 김옥란은 이런 문자를 보내왔다. 너 그럼 혹시 땡땡땡 떡볶이도 먹어봤냐?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큰 마트에서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는 제법 유명한 브랜드가 아닌가. 맛도 당연히 훌륭하고 말이다. 김옥란은 자신이 다니는 주짓수 도장의 관장이 바로 그 떡볶이 회사의 대표라고 알려왔다. 온몸에 전율이 일었다. 오랫동안 동경해온 운동 중 하나인 주짓수를 가르치면서 동시에 떡볶이 회사의 사장이라니. 지긋끝 온 세상에 이르러 이보다 완벽한 투잡러는 없을 것이다. 김옥란은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사진 속에서는 가무잡잡한 근육질의 남성이 아슬아슬한 머슬 셔츠만 입고 떡볶이를 만들고 있었다. 관장님이 주짓수 훈련을 마치고 이렇게 도장에서 떡볶이를 자주 만들어 주신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구미로 이사가 저 도장에 다니면서 살아야겠다. 진지하게 그런 생각을 했다. 김옥란은 관장님께 내 책을 선물하겠다고 말했다. 떡볶이 장인은 과연 이 풋내기의 책을 어떻게 읽어주실는지. 나는 기쁨과 두려움 속에서 얕게 떨리는 한숨을 쉬었다. 며칠 뒤 김옥란으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관장님은 너에게 당신의 떡볶이를 되게 먹이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책을 읽으며 이렇게 떡볶이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내 떡볶이를 먹어봐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듯하다고 김옥란은 덤덤하게 말했다. 기뻤다. 너무 기뻐서 아무 말이나 막 내뱉었다. 실은 나도 예전에 아주 잠깐 주짓수 도장을 다닌 적이 있었어. 라는 쓸데없는 친한 척도 그렇게 튀어나왔다. 김옥란은 오? 하고 화색을 띠며
그럼 와서 떡볶이 먹고 관장님이랑 스파링도 해 라고 말했다. 나는 졸지에 구미에 가게 되었다. 김옥란은 굉장히 똑똑하고 오지랖이 넓다. 똑똑하면서 동시에 오지랖이 넓은 사람과 친구가 되면 그냥 구미에 가서 떡볶이만 얻어먹고 돌아오게 되지 않는다. 김옥란은 기왕 구미까지 오는 김에 일도 하고 가면 좋잖아 라며 직접 3일 문고라고 하는 구미의 유서 깊은 서점에 찾아가 나를 소개한 뒤 아무튼 떡볶이 북토크 일정을 잡아버렸다. 북토크 마치면 밤 9시 정도 될 거라고. 그럼 같이 도장에 가서 관장님이 만들어주시는 떡볶이를 먹은 다음 같이 구미에서 가장 좋은 호텔에 가서 자는 거지. 다음 날 또 맛있는 걸 먹은 다음에 내가 널 역까지 데려다 주는 데까지가 나의 플랜이야. 나는 당황해서 물었다. 근데 왜 네 맘대로 우리가 같이 자? 넌 너네 집에서 자. 난 혼자 잘 거야. 김옥란은 넌 쓸쓸하잖아 라고 대답했다. 혼자 자고 싶었지만 쓸쓸한 것도 틀린 말은 아니었다. 특별히 먹고 싶은 떡볶이 사리가 있으면 관장님께 전달하겠다는 똑부러진 김옥란에게 혼자 자고 싶은 마음을 체념하며 쫄면 사리를 좋아한다고 대답했다. 나는 착실하게 구미에 내려갈 준비를 했다. 1. 구글에서 구미를 검색해서 지도를 들여다보며 면적을 확인한다. 별다른 의미는 없고 그냥 내가 가게 될 새로운 지역을 미리 좀 멀리서 조망해보는 사소한 의식이다. 구미시의 면적은 615제곱킬로미터였다. 2. 3일 문고를 검색해본다. 1970년 구미역 앞 자금 전파상에서 시작된 향토기업인데 2017년부터 서점 사업을 시작했다. 현재 대표는 김기중 씨이다. 그가 책을 썼다는 것을 검색 중에 알게 되었다. 비만과 베체트병이라는 희귀 난치성 질환을 극복하고 지구상에서 가장 힘들다는 극한의 자전거 레이스인 미국 대륙 횡단 레이스와 호주 크로코다일 트로피를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완주한 사람이 되기까지의 도전과 좌절을 적은 책이었다. 제목은 행복한 고통. 다 읽고 나니 식은땀이 났다. 세상에서 가장 움직이기 힘들다는 자기 육체를 이 정도로 버릴 줄 아는 사람의 서점에 곡하게 된다니. 나는 그곳에서 반드시 누가 되지 않는 북토크를 만들어야만 했다. 그래서 3. 김옥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야, 내 강연 끝나자마자 손 들고 막 질문해. 알았지? 4. 인스타그램에 맹렬 홍보를 했다. 구미에 갑니다. 엄청 훌륭한 책방에서 떡볶이 북토크를 하고 엄청 훌륭한 떡볶이를 먹고 올 겁니다. 구미역에는 이른감 있게 도착했다. 3일 문고에 가기 전에 들릴 곳이 있었다. 아무튼 떡볶이를 내고 나서 행사가 있다고 공지하면 꼭 다정한 사람들이 그 지역의 떡볶이 맛집을 미리 쪽지로 알려왔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반드시 들러보라 일러준 떡볶이집이 있었다. 중앙시장 내에 있는 할매 떡볶이였다. 시장은 구미역에서 멀지 않았다. 대략적인 위치만 확인하고서 느긋하게 걸어갔는데 조금도 헤매지 않고 바로 찾을 수 있었다. 사실 시장 입구에서부터 바로 눈에 띄었다. 맛집만의 위용 때문이었다. 중앙시장 내부 중앙통로에 몰려있는 몇 개의 떡볶이집 가운데 한 곳에서 다른 떡볶이집과는 다른 활기와 분주함이 흐르고 있었다. 또 다른 간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셈이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가며 가게 분위기와 손님들의 주문 현황을 재빠르게 파악했다. 과연 납작만두와 쌀떡볶이를 먹으라던 인스타그램 친구들의 조언대로였다. 그러나 나는 떡볶이만 주문했다. 주문하면서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하고 부탁했다. 너무 배불러서 나중에 관장님의 떡볶이를 먹을 때 곤란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구미 할매 떡볶이를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세상에 음식이 떡볶이 하나뿐이라고 가정해 본다면 매 끼니 밥 대신
친구를 만나 고기를 구워 먹는 대신 바닷가에 놀러가 횟집에 가는 대신 먹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다양한 떡볶이뿐인 세상. 그런 세상에서 아마도 구미 할매 떡볶이는 죽이나 누룽지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오신채를 금하는 사찰에서도 구미 할매 떡볶이로 바로 공양을 할 것이다. 너 장염 걸렸다면서 이것 좀 먹고 쉬어. 구미 할매 떡볶이야. 그 세상에서는 이런 말을 자주 하게 될 것이다. 인간의 오장육부를 조금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다만 얌전히 기력만 전달하고 사라지는 회복시처럼 구미 할매 떡볶이에서는 을의 떡볶이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맵고 짠맛의 자극적인 맛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단맛만큼은 무척 강했는데 그것이 조금도 자극적이지 않았던 것은 아마도 어마어마하게 투척되는 양배추 덕분이 아닐까 하고 짐작했다. 오랜 시간 푹 끓여 부들부들해진 양배추와 포근한 쌀떡볶이는 죽처럼 먹는 동안 속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그리고 뒤돌아서자마자 소화가 되고 말았다는 점도 정말 죽과 비슷하다. 정말이지 그간 먹었던 떡볶이 중에 가장 빠른 소화력이었다. 이럴 줄 알았으면 납작만두도 같이 먹는 건데. 납작만두 생각만 하면서 3일문고에 걸어갔다. 3일문고는 과연 좋은 서점이었다. 한 서점의 메시지는 큐레이팅으로 드러나는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3일문고는 공간 자체로 그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할 일 없이 서가 사이를 떠돌다가 김기중 대표님을 맞닥뜨렸다. 대표님의 책에 사인을 받고 공간을 다시 한번 둘러보며 더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나는 점점 사랑에 빠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마침내 북토크를 할 시간이 되었고 나는 아무튼 떡볶이가 아니라 3일문고와 행복한 고통 영업에 열을 올리기 시작했다. 김홍란은 강연이 끝났는데 아무 질문도 하지 않았다. 김홍란과 택시를 타고 주짓수 도장으로 향했다. 멀지 않았다. 흰 벽에 쨍한 형광등 때문에 들어서면서부터 눈이 부셨다. 도복을 입은 사람들이 덩치가 커다란 등을 보이고 긴 테이블에 쪼르륵 앉아있는 모습이 조금 위압적이었는데 안녕하세요 하고 고개를 돌려 인사하는 얼굴들이 다 옛되어서 너무 귀엽고 웃겼다. 너가 부탁한 쫄면사리는 어렵게 됐대. 관장님이 대신 다른 거 준비하셨대. 김홍란의 설명을 들으며 테이블 위로 시선을 옮기자 거기엔 납작만두가 푸짐하게 놓여 있었다. 아까 먹지 못했던 납작만두. 치솟는 감동을 애써 누르며 관장님에게 꾸벅 인사했다. 미리 사진으로 확인한 바 있는 엠보싱 근육질의 몸으로 웍을 붙잡고 본인이 만든 땡땡땡 떡볶이를 한가득 조리하고 계시던 관장님에게서는 수줍음인지 무뚝뚝함인지 알 수 없는 묘한 차분함이 흘렀다. 서먹할 틈도 없이 자리를 잡자마자 떡볶이가 나왔다. 우리는 그것을 다 먹었고 다시 한번 웍에서는 떡볶이가 가득 만들어졌다. 먹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다. 신라면 개발한 사람이 직접 끓여주는 신라면은 무슨 맛일까? 오뚜기 카레 개발한 사람이 직접 만들어주는 오뚜기 카레는 무슨 맛일까? 분명 내가 알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 날 것이다. 지금 먹는 땡땡땡 떡볶이처럼 말이다. 나는 도장 티셔츠와 후드 티셔츠를 선물 받아 그 자리에서 갈아입었다. 관장님과 스파링을 하는 대신 같이 사진을 엄청 찍었다. 맥주도 많이 마셨다. 밤이 늦어 자리를 파할 때는 관장님이 손수 만들었다는 각종 마른 반찬을 손가방에 바리바리 담아주셨다. 고향집 할머니 같아요. 관장님은 언제든 반찬 떨어지면 내려오라는 정말 할머니 같은 말을 했다. 아무튼 떡볶이를 쓰고 바야흐로 사람과 이야기들이 내 앞으로 몰려오는 경험을 했다고 처음에 밝힌 것처럼 나는 이 책으로 얻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아무튼 떡볶이 그 이후의 이야기
라는 책을 또 써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을 느낀다. 그렇게 얻은 것 중에 일부를 이곳에 이야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 혹시 내 인생의 남은 날 중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갈 고향이 필요한 순간이 올까? 그렇다면 지체 없이 구미를 떠올릴 것 같다. 좋은 책이 가득한 3일문고와 떡볶이를 해주는 근육할머니, 그리고 오지랖 넓고 똑똑한 친구가 사는 곳.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참 오랜만에 책을 읽으니까 차분한 마음이 들고, 또 요조님의 글을 읽으니까 괜시리 또 뭔가 요조님의 글을 읽으면 항상 여행을 가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좀 심적으로나 뭔가 그 체력적으로 좀 많이 힘들고 약해져 있어서 제가 이제 다음 달에 혼자 제주도 여행을 가는데, 기회가 된다면 좀 독립서점도 많이 돌아보고 좀 푹 쉬다가 오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패를 사랑하는 직업 요조님의 산문을 읽어보았고요. 제 집 드나들듯이 아닌 제 집 방에서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모두들 행복한 하루, 그리고 편안한 저녁, 아늑한 밤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